궁극적으로 봐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무기가 있으면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중국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일본은요 너무 보수적이어서 깝깝하다는 거예요.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주니까 창의적이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주 국방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국의 자주 국방을 배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한국의 자주 국방을 해서 무기만 수출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없어요. 기술 이전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 학교에서 이슬람과 중동 역사와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박현도입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이란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 피해자를 이렇게 좀 꼽아주신다면? 가장 큰 수혜자가 이란이라는 말은 쉽게 동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란은 사실은 이번 전쟁으로 물질적으로 크게 잃은 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이란이 위험한 나라라는 것을 더 보여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얻은 게 있을까? 가장 몸값이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하마스죠. 하마스가 물리적으로는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 아랍 민심에서 하마스의 위치는 확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마스가 그렇게 아랍 세계에서 못된 놈들로 찍혔다면 각 나라 행정부들이 전부 다 하마스를 비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마스를 비난하는 아랍 국가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거 왜냐면 하마스가 예뻐서 비난을 안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시 말해야 될 게, 하마스는요 기본적으로 왕정을 싫어해요. 하마스가 만드는 이슬람 국가는 왕정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 제대로 이슬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국가들이 하마스를 좋아할 일이 없어요. 골칫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마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거는 민심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민심, 밑바닥 민심은, 아니 어느 나라가 지금 이게 불쌍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서 열심히 싸우는 나라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마스가 제일 잘 싸우지 않느냐? 그러한 모습들이 아랍 민심에서 국권이 더 자리 잡았으니까, 물리적으로는 피해는 굉장히 크게 받았지만 하마스의 존재감은 뚜렷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얻은 게 많은 전쟁이죠. 가장 크게 잃은 집단이 있다면, 국가가 있다면 그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요 정말 크게 잃었어요. 일단은요 삼중고입니다. 첫째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고립이 돼 버렸어요. 경제적으로. 자, 이스라엘 경제적으로요. 경제를 하려면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비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출혈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성지순례 굉장히 많이 가는데 못 가잖아요. 갈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러면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동안 그랬던 관광 자원들 끊기죠. 또 이스라엘 정부의 세계 이미지는 더 끊겼죠. 지금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잘한다고 하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야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지만, 전 세계 시민들의 여론은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해는 하겠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운 거죠. 이미지도 안 좋아져 버렸죠. 경제도 어렵죠. 그리고 더 큰 거는, 이거는 이제 전쟁 초기에 튀르키예에서 분석이 나온 건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뼈아픈 거는 이스라엘 무적 신화가 깨졌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조직이나 나라가 없어졌다. 사실 우리가 전쟁을 막는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 일으키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안 셀 수도 있는데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을 못 거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쟤네들 세. 쟤네들은 한번 하면 가만두질 않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마스한테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는 주변 조직이 없어졌는 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큰 실책이고 큰 아주 뼈아픈 일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이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사우디랑 이스라엘의 수교 정상화이잖아요. 미국이 계속 이제 노력을 하는데, 사우디가 전제 조건을 이렇게 좀 내건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제 기대했던, 바이든이 이제 기대했던 중동 대탕트가 이제 완전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가 이 중동을 이해하려면은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너무 사이가 안 좋다는 겁니다. 예, 이건 우리 남북 관계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는 않고 있잖아요, 현재로서. 그냥 일단은 아무튼 보고만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너무 안 좋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사우디 이스라엘 수교, 이게 문제가 되냐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과 수교하는 거 가장 싫어한다는 건 이란입니다. 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 3월 달에 외교 관계를 복원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충격받고 싫어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몸값이 센 사람이죠, 현재로서는요. 그럼 이란은 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손잡는 걸 싫어하느냐? 이스라엘과 이란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고 싶어 하거든요. 이란이 핵시설을 만들고 핵이 거의 준비됐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때리고 싶어 해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투기가 출발을 해서 이란의 시설을 때리고 돌아오려면 공중급유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으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로 이란 앞이고. 그러니까 이란은 너무 싫은 거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하는 거는 수교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우리 문 앞에까지 오도록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란은 싫어하고요. 또 이란이 또 싫어하는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인데 아제르바이잔을 왜 싫어하냐? 이스라엘과 친해요. 아제르바이잔이. 예. 그래서 여차하면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을 이용해서 거기 기지를 이용해서 이란을 치고 싶어 하거든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군사적인 문제가 뒤에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뭐 시온주의라든지 뭐 이슬람주의 이거 떠나서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손잡기를 원하지 않죠. 이란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핵심 정부 쪽에서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세계 정세 질서를 그러니까 그전에는 알고 있다시피 미국이 2개의 전장이 열려도 미국이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2개의 전장에서 미국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세계의 축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세계 질서와 그다음에 여기 샹하이 협력기구 러시아, 중국, 이란. 그래서 미국이 이들 셋을 싸울 때 대형을 어떻게 놓느냐. 미국이라는 감독이 있다면 선수전 한지는 이 서유럽 나토, 거기서 나토가 러시아를 막는 거죠. 예, 그 전쟁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아랍 나토, 이스라엘과 아랍이 수교를 해서 손을 잡으면 하나의 블락이 되잖아요. 이 아랍 나토는 누구랑 싸웁니까? 이란. 그 이란과 싸우는데 그 지금 현재 전장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이 아랍 나토가 형성이 되지 않았고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지금 뭐 여기 전혀 우리는 전쟁에 관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동아시아는 한국, 일본이 중심이 돼서 동아시아 나토가 돼서 중국과 대만을 두고 대립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이란 쪽에서 생각을 해요. 정부 쪽에서는. 한 보고서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아랍 나토 부분 보면 이란이 뭘 걱정하는지 그냥 나오죠. 이스라엘과 아랍이 손잡고 이란과 맞부딪힐 수 있다. 이 부분들을 걱정하는 거죠. 예. 사우디 입장은 어때요? 사우디는 그동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 얘기거든요. 2017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에 휘둘린 거예요. 이란이 중동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란이 혁명이 나면서 중동이 전부 다 이슬람 극단주의로 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이란의 게임에 말려들어서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란과 대립을 했는데 더 이상 안 하고 이제는 사우디의 게임을 하겠다. 사우디의 게임에서 우리가 그동안 수세의 입장에서 이란의 공세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직접 공세를 하겠다. 2017년부터 그래서 공세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2023년에 이란과 수교 협상을 하면서 바뀐 게 뭐냐면 의미가 없다. 안 된다. 그러니까 대탕트로 가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란과 싸우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급한 거는 국가 개발이다. 그래서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도 해야 되고 2030년 엑스포, 2034년 월드컵 다 확정된 거잖아요. 예. 이러기 위해서는 이쪽에 전쟁이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웃과 잘 지내는 정책이에요. 이웃과 잘 지내는 거, 그 이웃도 이란이 들어가고 이란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우디와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향해서 무함마드 빈 살만식의 햇볕 정책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무함마드 빈 살만이 얘기했어요. 사우디가 이란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냐? 중공업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이란이 사우디와 밀접하게 경제적으로 엮여 있으면 경제적으로 엮여 있는데 싸울 일은 없죠.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란이 핵 협상이 파괴가 돼가지고 트럼프가 다시 제재를 했었을 때 자리프 외교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가 좀 더 많은 서방 기업들과 관계를 맺었었더라면 그 기업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란에 제재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다시 그걸 돌려본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활발하게 경제 관계를 가지면은
경제적으로 연관이 되면 싸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왜 못하고 있느냐? 미국이 야 그것도 니네들 지금 이란 제재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더 느슨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전쟁이 나서는 안 돼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입장에서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전쟁 나면 그냥 끝이에요. 끝. 예, 중동에서 전쟁 나면 끝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로 석기 시대가 돼요. 석기 시대. 그러면 이쪽 지역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고요. 여기하고 많은 무역을 하고 있는 우리도 죽어요. 예, 그래서 이쪽 전쟁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쪽에 그러한 문제를 다 제거하고 안정적인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겠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랑 사우디가 수교가 정상화되면은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란이 공격하기는 어렵죠. 대신 이란이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란은 최선의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손을 못 잡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란이 사보타지할 가능성은 현재 약하죠.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과 사우디가 더 밀접하게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가까워지기는 어려우니까. 다만 거기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란이 핵을 갖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갖는다면 우리도 갖겠다. 이 문제에서 현명하기 때문에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현명하다고 봐요. 적어도 지금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든 전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끌어 간다면 이쪽 지역 질서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이제 트럼프의 재집권 문제일 텐데요. 네, 트럼프의 재집권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했던 그 1기 때 했던 거를 2기 때 중동에 정형화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달라요. 그때는요, 말씀드렸듯이 균열선이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 돼서 이란과 싸우겠다. 부딪히는 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이 지금 없어요. 그 싸움이 되면은요, 이제 이쪽 지역은 경제 발전하기 어렵다니까요. 그게 왜 어렵냐면, 그러면 한판 시원하게 붙어보시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란하고 시원하게 붙어가지고 싸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방력이 그렇게 안 됩니다. 국방력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국 군대가 굉장히 약해요. 특히 지상군. 그래서 지상군에 관한 한 GCC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6나라가 지상군이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란과 싸울 수가 없어요. 예,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싸우려면 지상군을 키우고 병력 증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전쟁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이란과. 그리고 이란은 그 많은 미사일을 유전지대에 내려꽂으면 말 그대로 이 동네에서 많이 쓰는 말,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는 말이 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걸겠죠. 예. 트럼프하고 이제 네타냐후의 관계가 뭐 브로맨스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관계가 우호적으로 이제 불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가 네타냐후 집안과 굉장히 친합니다. 친분이 굉장히 친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쿠슈너 집에 오면은 쿠슈너 방에서 잤다고 할 정도로 방을 내줄 정도로 굉장히 친한 집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중동 평화 구상을 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 평화 구상이 제2기 때 적용되기 어려운 게 그때하고 이란과 사우디 관계가 달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가 외교 관계만 수교를 했지 무슨 평화 협정이라든지 뭐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깰 수 있지 않느냐. 그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사우디가 그거를 깰 만큼 지금 바보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럼 네온 프로젝트 언제 합니까? 끝나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지금 이란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이란을 적대 세력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예전의 전법의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지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네타냐후 총리도 정치적 생명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는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손을 잡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빨리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수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 조건이 되려면 팔레스타인 국가가 성립이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멈추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동의를 하고 선물처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수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팔레스타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위인이 되죠.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염두에 좀 둬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약에 이게 격화되면은 유가가 뭐 $110까지 뭐 치솟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인플레이션 급등 문제도 이제 야기되고 있고요. 어떤 문제들이 좀 제기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나야지 정상적으로 혈액이 돌 텐데 운송 라인도 돌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올해 좀 비극적으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오래 가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오래 간다면은 현재로서는 유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을 테지만 만약에 이제 오래 가고 돌발 사태가 나서 호르무즈라든지 페르시아만의 긴장이 높아지면 이제 유가는 올라가죠. 그거는 뭐 그게 확실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믿고 있는데 전쟁이 빨리 끝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라도 끝나야지 경제의 그 활로가 보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활로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도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운송료 오르니까 운송회사들은 잠시 지금 그 경기를 맛보겠지만 그 운송 맡기는 사람들로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 운임이 높아지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글쎄요. 3월에 다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 3월에 우크라이나도 끝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끝나면 가장 좋은데 희망사항이죠. 제가 왜 3월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정말 희망의 눈을 크게 돌린다면 라마단 때 전쟁을 계속하는 건 좀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휴전 협정이 좀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좀 해본다는 입장에서 뭐 근거가 전혀 없는 기대는 아니지만 아무튼 희망은 많이 섞인 기대를 하고 그러면 3월일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는 끝날 때 됐죠. 그러면 벌써 3월이 벌써 2년이 좀 넘지 않습니까? 2월 24일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전황이 뭐 새로운 땅을 뺏거나 그런 것보다는 있는 걸 지키고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3월에는 좀 끝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3월 이후부터는 좀 더 나아지겠죠. 희망의 눈을 많이 돌립니다. 많이 돌리면. 네.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위기로 이제 안보 수요가 이제 높아지면서 K 방산들이 좀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뭐 얼마 전에 뭐 4조 원대 그 사우디랑 수출 계약도 지금 맺었는데 이렇게 중동이 지금 한국 기업한테 지금 많은 관심을 지금 현재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중동에서 미국이 우리는 떠난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2019년 9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두 곳이죠. 아부카이크와 호라이스 유전이 그 후티 반군이 보낸 드론과 미사일에 타격을 받아서 불탔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500만 배럴의 생산량이 날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미국이 개입을 해서 이 에너지 안보를 지켜주는 게 맞는데 미국은 셰일 에너지 혁명이 나오면서 중동의 석유 의존도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 공격이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미국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사우디 공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고 근데 다만 사우디가 원한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다. 그 도와주는 게 돈 내라는 얘기죠. 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쪽 지역의 안보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사건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거기에 전환점이 생겼고, 이제 확실하게 미국의 입장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주 국방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국의 자주 국방을 배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한국의 자주 국방을 해서 무기만 수출을 받고 싶어 한 마음 없어요. 기술 이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산 수출이라는 게 사실 무기 수출하는 거는요, 언론 보도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무기 수출을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게 살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수출이 많아서 그 나라의 이미지가 좋아질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문제는 이게 무기만 가는 게 아니라 기술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가 물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중국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커서. 일본은요. 너무 보수적이어서 깝깝하다는 거예요. 기술 이전 안 돼요.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주니까. 창의적이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 하면 우리가 물건을 팔아볼 수 있지만 내가 기업을 하는데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2개 정도는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2개 주고 우리는 더 높은 기술로 발전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나한테 물건을 사는 사우디 쪽에서 야 7개 줘.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7개 주면 이거는 기술 이전이 아니라 아예 나의 경쟁자를 만드는 건데요.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떼제베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뭐 해준다고 했다면 그거 안 해줬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그 떼제베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국형에서 산천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는 우리한테 계속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세계 시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돼버렸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K방산을 마냥 박수치면서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좀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봐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무기가 있으면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전쟁이 난다면. 그건 대상은 이란이에요. 이란이 가장 위협한 대상이에요. 그러면요, 조용히 갔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진짜 우리가 하는 무기로 이란과 전쟁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이란과 경제관계를 정상적이 됐었을 때 그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방사는 조용히 가는 게 좋은데 너무 지금 K방산 너무 떠든 게 걱정이 되는 거고, 저는 또 러시아 쪽에도 그 얘기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들어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알려져서 좋을 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방산을 띄우니까 걱정되죠.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많으세요. 경제 어쨌든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으셔가지고 좀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으신 한마디 말씀으로 마무리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요즘 저도 많이 생각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굉장히 친미 국가고 미국식 교육을 받았고 미국 중심으로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히 저같이 60년대생 이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70년대생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60년대생부터 지금의 50대부터는 굉장히 미국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언론을 봤을 때 미국 중심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좀 그걸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이제 그 시발점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는 필요한 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가 소련이 국경선을 긋고 동유럽에 자신들의 위성국가를 세웠던 가장 큰 이유는 헝가리 쪽에서 헝가리와 우크라이나를 가르는 산맥이 카르파티아 산맥이거든요. 우크라이나 국경을 헝가리 쪽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러시아가요. 그리고 루마니아 쪽도 뺏었습니다. 그리고 위성국가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서서는 실질적으로 대평원이 시작되거든요. 러시아로서는 어마어마한 적을 그대로 자연 지물 없이 맞아야 되는 240년 동안 그래서 몽골 지배를 받았는데 그런 상황이 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지정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나토의 동진을 원하지 않았고 미국과의 약속도 나토의 약속이 우크라이나 나토를 더 이상 동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었는데 2008년에 나토가 깼잖아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조지아를 러시아가 눌렀던 거고 우크라이나는 등치가 크니까 좀 더 두고 보았다가 결국에는 계속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여기를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가 절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지정학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가 세계의 정세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본다면은 세계 경제 흐름이나 이런 걸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서방의 제재를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기존의 루트를 사용하지 못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러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지중해를 거쳐서 홍해로 들어오는 거리를 제재국들을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되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그 새로운 라인을 대안으로 뽑은 게 육로로 해서 철로로 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란을 거쳐서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까지 철도로 와서 철도에서 내려서 배로 실어서 인도나 사우디로 가는 라인을 만든 거거든요. 그 작동을 8월 달에 했어요. 작년 8월 달에. 그래서 이란에서 사우디로 가는 그 화물이 사우디 제땅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항로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에서 새로운 루트가 형성이 되는데 그 루트 중에 또 하나가 중동 철도 라인이에요. 중국의 일대일로를 막기 위해서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도 만들었지만 중국도 1대1로 가는 길에 불편한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편한 건 이란이에요. 이란 제재 언제 받을지 모르고 러시아도 그러니까 그거를 두 나라를 통과하지 않는 라인을 육로로 해서 터키까지 가는 라인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경제 회랑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전통적인 라인들, 홍해 바블만답이라든지 그다음에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그런 라인들 말고요. 육로와 해상을 잇는 새로운 라인들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첸나이 항구까지
러시아가 라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물류 라인들이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전쟁 때문에 막힌 거를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리 되면서 새로운 경제 협력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중동의 철도 라인. 예, 중동이 그동안에는 철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철로가 위험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철로로 다 연결하는 라인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가 전부 다 이 철로로 연결돼서, 그래서 이란도요 철로로 연결해서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까지 가고, 그러한 새로운 경제 회랑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심에 지금 중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중동과 러시아가 딴 곳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해할 것 같아요. 시차가 없습니다. 예, 시차가 거의 없어요. 사우디하고 모스크바는 시차가 같고요. 앞뒤로 30분, 1시간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예,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